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왜 설법하신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부처님은 누군가가 왔을 때 이 말을 해줘야겠다, 또는 이것을 전달해야 된다, 내가 가진 이 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냐면, 묻는 것에 맞게 대답할 수 있고, 수준에 맞게 대답할 수 있고, 성향에 맞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PPT를 다 준비해놨어.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는 걸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턱턱 부딪히겠죠? 이걸 보고 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상한 질문한다고 화내는 분이 아니라, 이상한 질문을 하면 멋지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죠. 그 순간에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법한 바가 없다, 이거는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인가 꼭 전달해야 되는 고집된 고정된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설법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 금강경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금강반야의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하지만, 그 보충을 그냥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보니까 다 졸더라고요. 오늘은 이 공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주제로서 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붓다의 물리학입니다. 벌써 물리학 딱 들으니까 벌써 흥미가 없어. 지금 큰일 났어요. 왠지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붓다의 물리학, 불교계 내에도 물리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물리학자다라고 하는 그 직업 전공,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물리학자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설일체유부의 스님들이었어요. 설일체유부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색법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색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색은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물질의 진리를 파고드는, 그 물질의 실체를 파고드는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설일체유부예요. 왜 그런 연구를 했고, 그래서 왜 물리학자인지는 뒤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붓다의 물리학을 금강경 속에 남아있는 설일체유부의 주장의 파편들, 이 파편들을 찾아서 끼워 맞춰서 한번 오늘 붓다의 물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존자의 질문이 또 나왔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온 거냐면, 허공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설법조차 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이 형상을 초월하여 모양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색신도 그렇고 부처님 설법도 그렇고 부처님 법도 그렇고 독과도 그렇고 전부 다 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 있지 않은 건데, 모양이 있지 않은 것인데, 이 모양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에 빠지게 된다. 허공과 같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허공과 같대요. 그럼 일단 벌써 거부감이 딱 들어요. 왜냐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허공과 같다라는 걸 믿어버렸어요. 이해는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이해를 못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단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단멸에 빠지게 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형상도 없다면 어디에서 법신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형상을 초월하여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모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설일체 유부는 색법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그 색법이 있으면 그 색법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 물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것. 두 번째는 질량이 있을 것. 이것이 물질의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질량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색법을 중요시 여기던 그때 당시의 부파불교에 그 학자들 그리고 그 신도들이 과연 이 무상의 가르침을 단멸에 빠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모양이 없다는데. 모양이 없는데 이 리모컨이 모양이 없대요. 그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빠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스님들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설일체 유부에 스님들은 진짜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구성물질을 찾자. 어디서 들어본 문제의식 아닌가요? 돌턴의 원자설. 그쵸? 이제 불교식으로는 결론이 이미 나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물리학이 금방 끝났어요. 설일체 유부 때 잠깐 하고 금방 끝나버렸어. 왜냐면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물리학자들은 그 이후로 2000년이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아직도 최소 단위를 찾아야 안 찾아요? 요즘은 뭐라 그래요? 쿼크? 쿼크까지 나왔나요? 왜? 쿼크보다 더 쪼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인류의 기술력으로 쿼크까지 쪼갠 거지. 기술력이 발달하면 더 쪼갭니다. 계속 쪼개는 그 과정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리미트 개념이기 때문에 리미트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없어. 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교계에서의 물리학자들, 스님들은 이미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 있기 때문에, 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일찍 나버렸어요. 결론부터 내드리기 위해서 아공과 법공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쉽게 설명을 해보겠어요. 자,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자, 색, 수, 상, 행, 식. 이걸 뭐라 그래요? 오온이라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초기 경전에서는 항상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존재. 존재, 사람, 나는 무엇인가? 오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그 오온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색수 상행식,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뭔지 알겠어요? 자, 색. 이 나에서 색은 뭐냐면 몸이에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수, 느낌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저 사람 느낌 있다. 오늘 느낌 있는데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 상, 이게 뭐냐면 개념과 인식인데,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알미 나를 상징한다. 이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행, 이거 뭐냐면 의도예요. 똑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의도가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의견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똑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사람들은 다른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내 의견 이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식. 이게 뭐냐면 그 마음들이 활동하는, 마음의 작용들이 활동하는 마음의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색수상행식 그랬지만 수상행식은 뭐냐면 마음이라. 그래서 아주 쉽게 두 개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과연 나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주제가 바로 무아, 아공에 대한 주제예요.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식을 합쳐놓으니까, 그걸 합쳐놓으니까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합쳐놓은 걸 분해해서 색으로 보고 수로 보고 상행식으로 분리해서 봐보자 이거예요. 해체해서 보니까 그 속에는 내가 없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조건 나는 없다 이렇게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살펴보라 이거예요. 과연 이 육신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육신이 나라면 죽었어요. 안 움직여요. 그럼 그게 나예요? 만약에 육신이 나라면 그 시체가 나예요, 아니에요? 나여야죠. 육신이 나라면. 그런데 그 시체가 나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공이라고 하는 건 손가락을 다시 올려보세요. 색, 수, 상, 행, 식, 오늘 합쳐서 나라고 여기지만 이건 그냥 색수상행식일 뿐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아공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래 초기불교의 결론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공을 깨치잖아요? 그럼 해탈했어요, 해탈.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불교 처음에는 아무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물론 금강경 속에서는 연출을 어떻게 했냐면 수불이 존재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색, 수, 상, 행, 식의 화합인 나는 없는데 그러면 색은 있냐? 자, 봐보세요. 색, 수, 상, 행, 식을 합쳐서 내가 됐잖아요. 이거는 공하다 이거예요. 알겠다 이거예요. 이거 깨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일체부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그래, 그러면 합쳐놓은 이 개념은 공하더라도 색은 공한 거냐? 이게 뭐냐면 색도 법이고 수도 법이고 상행식도 법인데 이 법은 과연 공한가 아닌가 이것을 궁금해하는 게 바로 법공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슈를 제공을 한 게 사실은 부파불교, 설일체유부인. 왜냐하면 설일체유부는 법은 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질은 비어있는가? 과연? 아니면 물질은 실체가 있는가? 자, 색, 수, 상, 행, 식의 조합인 나는 공하다. 나는 공하다. 이게 아공. 그러면 손가락 하나하나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은 공한가? 이걸 물어보는 게 법공. 이해가 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물리학부터 가볼게요. 물리학의 정의예요, 정의. 정의. 물리학이란 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 즉 원리, 법칙, 보편성이라 부르는 것을 찾는 작업이 물리학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리학은 물질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물리학이죠. 왜 설일체유부의 스님들, 학생들을 물리학자라 그랬냐면 설일체유부의 학생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사유하고 연구했던 게 뭐냐면 색법의 진실이에요. 색법, 물질의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물리학입니다. 물론 현대 물리학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수학을 안 썼어요. 수학을 쓰지 않고 논리학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험을 하셨냐면 보통 선정수행하신 분들, 신통력 있는 분들한테 물어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단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귀납적, 연역적 방법을 쓰는 현대 물리학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스님들이 아주 유능한 물리학자인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스님들의 결론을 결국은 현대물리학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따라가고 있어요. 2000년 아무리 노력을 해서 수학과 이 아주 기계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점점 더 감각기관이 예민해지더라도 결론은 똑같아. 그래서 항상 철학이나 종교가 먼저 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 물리학, 과학은 그 디테일한 밑그림 위에다가 색칠을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과학과 종교의 역할 분담입니다. 자, 허공은 비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원문이에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질문 속에서 삼천대천 세계, 삼천대천 세계는 뭐예요? 그 삼천대천 세계가 뭐냐면 허공이에요. 이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는 무슨 공간? 선문답이 아니야. 선문답이 아니야. 여기는 무슨 공간이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러면 나한전이 가득 차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허공이 많아요? 가득 차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삼천대천 세계엔 허공이 많을까? 물질이 많을까? 허공이 많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천대천 세계는 뭐냐면 허공이라. 허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 허공을 이루고 있는 티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허공은 비어있는가 극미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 속에서 지금 이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교환해 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학문이 되는 건데, 설일체유부가 추구했었던 그 과학적 방식으로 지금 여기 묻어 있는 건데, 극미, 삼천대천세계 허공, 이런 것들이 다 설일체유부의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대로 번역을 해내면 분명히 이 세계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공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세워져 있는 이 허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허공은 비어 있어요? 가득해요? 비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허공 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허공에서 지금 불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허공에 있는 전자기력을 써서 불빛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허공이 비어 있다면 와이파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아니, 허공이 비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허공이 또 가득 차 있다면 어때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바로 허공의 특성이라. 이걸 빌어서 주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진리를 공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은 우리가 당연히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허자를 썼잖아요.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가득 차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아주 이런 미묘한 특성을 무아의 진리에다 적용을 해서 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질의 진리에다가 적용을 해서 법공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 공자를 쓰는지 이해가 좀 되세요? 자,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 그러니까 결국은 허공에다가 세계가 막 생겨.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막 은하계도 있고 수미산도 있고 나한전도 있고 TV도 있네요, 허공에. 근데 이 친구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극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있던 가득 찬 극미들이 화합을 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화합을 하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걔네들이 구성 요소를 보면 극미 아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극미가 있는데 이 극미가 많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삼천대천 세계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작은 물질, 극미. 그 극미가 가득 채우고 있어. 그럼 극미 수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문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극미 원자론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돌턴 선생님은 물질을 쪼개면 제일 작은 단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원자론이 나왔잖아요. 스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색법이라고 하는 것이 쪼개다 보면 쪼개다 보면 미세한 물질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스님들은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 있냐면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을 인간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물질 중에 어떤 미세한 물질이냐면 가장 지극히 미세한 물질. 저 극자가 수학용어로는 리미트인 거라. 리미트 붙인 거예요. 요 리미트 기호 있잖아요. 그거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0에 가까운 것. 미자가 가장 미세하니까 0에 가까운 거죠. 0에 가장 가까운 게 극미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학용어로 바꿀 수가 있어. 왜냐면 똑같이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극미라고 하는 건 결론이 딱 나 있는 거예요. 가장 미세해 보이는 물질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요 정도를 그냥 극미라고 하자. 그래서 상상 속의 극미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하냐면 이런 게 또 궁금해야 돼요. 극미는 극미로서 존재해요. 서로 화합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우리 몸도 극미가 화합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론을 탁 내버린 거랑 원자론이랑 발전 상황, 디테일하게 연구된 상황을 보면 원자론이 당연히 더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훨씬 더 디테일하겠죠. 하지만 그 궁금증의 시작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 속에서 아까 티끌이라고 한 건 가장 작은 물질인 극미를 얘기했던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불교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물질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한다고요? 극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극미에 지수화풍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극미가 지수화풍의 성질로 이루어졌다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물질을 얘기할 때는 수미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키 큰 사람 이야기할 때 수미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84,000이라고 하는 수는 만수라 그랬죠. 그 만수는 제일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그러니까 태양만 했잖아요. 그 당시에 태양만 했으면 최고 큰 거 아닌가? 2000년 전에 은하계 알았을까? 그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하던 시대인데. 극미로 이루어진 물질을 담는 세계, 이것이 바로 허공이라는 거예요. 이 구성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극미가 합쳐지면 수미산이 되고 가장 큰 물질. 수미산 이하 가장 큰 물질부터 작은 물질 때까지 다 담고 있는 세계가 허공. 그래서 이 허공과 물질을 합쳐가지고 삼천대천 세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서로 단어들이 교차가 돼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이 이래요.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이게 왜 결론이에요? 부처님께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모든 것에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를 적용해라. 금강반야 바라밀의 태도가 무슨 뜻이냐면 즉비심영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희은법부님이 제일 아끼는 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은 제일 아끼는 백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 백은 예쁜 백일까요? 안 예쁜 백일까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쁜 백입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말씀하신 예쁜 백은 예쁜 백이 아니므로 예쁜 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을 감았다 뜨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지 않으면 예쁜 백이래 가지고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일단 그 콩깍지 씌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눈을 감아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 눈을 떠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쁜 백이다, 이것은 무조건 예쁜 백이다라고 아주 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그 상을 눈을 감아서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처음 보는 백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쁘면. 그게 무슨 백? 예쁜 백. 이게 청년들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백에다가 그런 콩깍지가 씌우면 다행이지. 남자나 여자한테 그렇게 콩깍지가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백값 갚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래봐야 한두 달 아닙니까? 잘못 남자, 잘못 여자 고르면 평생을 갚아야 돼. 그래서 항상 눈을 감았다 뜨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봐야 돼요. 결혼하려고 그럴 때 눈을 감았다 떠야 돼. 기존의 생각을 감아버려. 기존의 생각을 일단 감아버려야 돼요. 기존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던, 일단 눈을 감아버려요. 그랬다 뜨고 다시 봤어. 근데도 마음에 들어요. 그럼 결혼을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하지만 검증의 과정을 3년 정도는 거쳐야 돼요. 한 3년 정도는 자꾸 볼 때마다 눈을 감았다 떠봐요. 이것을 백, 직업, 돈,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생활 속에서 응용되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최상의 진리에다가도 이 직비심형을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에도 적용해 보는 거냐면 직비심형에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냐바라밀을 바냐바라밀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공, 하나, 둘, 셋, 넷, 5개의 화합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하다? 이게 무하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 심지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 이것도 검증해봐라 이거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무작정 믿으면 안 되니까 눈 감아라. 그 다음 뜨고 다시 봐서 진실이면 그 진실인 만큼 받아들여라. 하지만 그 과정은 오래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검증할수록 확실하니까. 이렇게 즉비신형의 반야의 공식을 써야 가화합상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가화합상, 중요한 말이에요. 임시로 화합되어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어제 원래 여기 유니버브님이 앉았었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팔을 잘라 다리를 자른 다음에 몸통을 분리를 해요. 그러면은 조건이 생겼죠. 그걸 이제 붙이는 거예요. 레고처럼. 그러면 용의버브님이 돼요, 안 돼요? 레고. 사람 아니요? 자, 떨어져 있을 때는 용의버브님이 아니에요. 자, 붙여요. 그러면 용의버브님이라고 할 만한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잘 보세요. 떨어뜨려 놓으면 분명히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쉽게 실체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자체가 뭉뚱그리는 거예요. 뭉뚱그리는 거. 자,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랬어요. 여기 지금 뭐 보라는 거예요? 손가락 보라는 건지 손가락 위에 붙어있는 피부 보라는 건지 이해가 돼요?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피부 보라는 거예요? 피부 보라는 건지 피부 위에 있는 털 보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피부 위에 있는 털 보라는 거예요? 피부 위에 있는 털 보라는 건지 모낭충 보라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상으로 만들어서, 상은 뭐냐면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라. 뭉뚱그려서 그냥 손가락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해체주의, 분리해서 보라. 그리고 이 해체주의가 초기불교의 아주 극명한 특징인데 그 초기불교의 특성이 금강경 극초기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라.
허공을 그대로 허공이라고 보지 말고 삼천대천 세계로 보고, 삼천대천 세계를 그대로 보지 말고 세계를 쪼개가지고 하나의 세계도 보고, 하나의 세계만 보지 말고 수미산을 보고, 수미산으로만 보지 말고 물질들로 보고, 물질들로 보지 말고 극미로 쪼개서 봐라. 그러면 그 속에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뭐가 이해되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색, 수, 상, 행, 시계, 화합으로 이루어진 내가 있어. 이게 내예요. 나라는 관념. 근거가 뭐냐면 색수, 상, 행식을 근거로 하죠. 그래서 나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화합되어 있는 가화합상인 내가 공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논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공하다면 극미들이 화합해가지고 그 가화합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놓고 보면 실체가 없다. 여러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하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현대물리학은 또 너무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인 극미, 그리고 원자, 요즘 말로 하면 쿼크, 그 쿼크는 과연 비어있는가 비어있지 않은가? 자, 쿼크는 비어있을까요 비어있지 않을까요? 비어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99.999%가 비어있어요.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죠. 근데 그 전자의 공간은 99.999%인데 그 원자 핵 이것만 빼놓고 나머지 99.999%는 마치 구름의 형태처럼 있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는 위치를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물질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진실은 존재가 아니라 뭐냐면 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궁금하겠죠. 그럼 원자핵은 비어있느냐 안 비어있느냐? 원자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라. 거기 중간에 0.001%는 뭔가 실체의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는 확률이라. 그럼 걔 이름 또 붙일 수 있겠죠. 걔는 비어있는가 안 비어있는가?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99.999%는 무엇이다? 빈 공간이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빈 공간인데 안 뚫려.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빈 공간이면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뚫려. 이게 뭐냐면 촉감이라는 착각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AR 기계 나오죠. AR 기계 조금 더 발전하면은 가상현실 프로그램 나오겠죠. 캡슐에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상현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캡슐 속에 들어가가지고 경험하는 그 세계는 현실이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촉감이 느껴지거든. 비어 있음에도. 이건 뭐냐면 감각이 일으키는 착각. 우리의 뇌는 최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AR 기계입니다. 5D. 3D 영화가 아니라 5D. 사실은 생각까지 하면 6D. 사실은 초감각까지 하면 7D. 최고의 감각기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결론 내리신 거냐면 이 세상, 이 경험은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면 오늘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허공이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 왔냐면 즉비심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설한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적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좀 어렵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삼공의 바다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얼굴에 절망감들이 가득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오늘 그래서 여기 기본교육기관 다 다니셨으니까 학교에서 배웠었던 물리학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두 가지 단어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공의 특징을 끌어왔다라는 것. 이 공이라는 단어를 진짜 잘 이해해야 대승불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공은 있는데 없는 거냐? 왜 있는데 없다고요? 허공은 비어있기도 하지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 공을 끌어다가 어디다 쓴 거냐면 아공, 법공, 구공에다 쓴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것. 그걸 이해하는 공식이 즉비시명이에요. 즉비 뭐냐면 없다. 시명 그런데 있다. 이거잖아요. 제가 정말 중요한 단어로 물고 있는 캐치프라이즈가 있죠. 그게 뭐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없는데 있다. 없는데 있다. 이런 것들을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단어는 굉장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렇게 풀었으면 더 헷갈릴 수 있죠. 그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이라. 공. 그래서 스님들이 공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궁구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불교계의 물리학자들인 설일체유부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한번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하죠. 근데 극미 단위로 들어가도 그 기본 물질인 극미조차 99.999%는 허공이다. 그저 확률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천대천 세계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원래 허공인 거라. 다만 감각기관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실체는 없죠. 주체는 없지만 감각기관이 뭘 만들어내요? 경험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뭔가 이 뉴런이 탁탁탁 연결되면서 머리에서 스파크가 팍팍 튈 거라. 안 튀면 이게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약간 정상보다 떨어지는 건데, 다 이제 정상적인 저희 수준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팍팍팍 이렇게 열리는 게 저는 이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에요. 두 가지 역설인데요. 이 문장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허공은 진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생각처럼 허공은 빈 게 아니에요. 허공은 진실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또 반대로 모든 물질은 진실로 비어 있다. 허공은 가득 차 있고 물질은 비어 있다. 오늘 이 내용을 배웠으니까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궁금할 때는 허공을 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질 때는 아주 강렬하게 집착하는 그 백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비어 있다. 그 사람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어 있다. 반쯤 비어 있다? 갑자기 이 남양 특집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어 있는 것이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허공의 특징이고, 금강경 역시 비어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즉비와 시명의 완성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경전은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경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도 금강경은 최고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전은 즉비만 이야기하고요. 어떤 경전은 시명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은
즉비와 심형의 정과 반이 완전히 화합되어 있는 합의 논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좋아하고 과학자들도 좋아하고 종교가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는, 심지어는 금강경만 가지고 있어도 뭔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니까 아주 강렬하게 기복신앙을 하시는 분들조차 금강경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누구에게나 그에 걸맞는 안심을 준다. 그런 경전이니까 항상 소지하시고 독송하시고 서사유통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인 해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